네, 미국에 지금 북극 한파가 덮쳐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섭씨로 본다면 한 영하 30도 아래로 많이 내려가서 시카고 등 일부 지역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돼서 토잉당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추위 소식이 아니라 지금 추위 때문에 발생한 테슬라의 잇따른 토잉 속출 소식입니다. 자,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시카고 일대의 그 체감 기온은 영하 섭씨로 34도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뉴욕타임즈는 시카고의 전기차 충전소들은 배터리 방전과 또 서로 대치하는, 그러니까 충전을 하려고 충전소에 모여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그들 테슬라 운전자들, 또 거리 밖으로 길게 이어진 줄들로 인해서 이 절망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35살의 엔지니어다라고 밝힌 한 테슬라 운전자 닉 세티라는 사람은요, 그 자신의 그 테슬라 차량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완전히 얼어붙어서 차 문조차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차체에 내장된 이 트렁크 손잡이를 어떻게 어렵게 눌러서 겨우 트렁크를 열고 차에 탄 뒤에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까지 5마일을 이동해서 갔지만 이미 12개의 그 충전기가 모두 사용 중인 상태여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와보니까 나 외에도 다른 테슬라 운전자들도 다 테슬라 끌고 와 있는 것이죠. 밤사이에 너무 추워서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올 겨울을 견뎌보고 먼저, 그리고 나서 테슬라를 이거 계속 소유해야 할지 그런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번 겨울을 한번 넘겨보고 이걸 그냥 갖다 팔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테슬라 운전자 조셀린 리베라라는 사람도요, 테슬라 충전소 여러 곳에 대기 줄이 모두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한 뒤에 테슬라를 구매한 후에 처음으로 강한 후회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기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차의 주행거리가 50마일밖에 안 남았다라면 결국은 충전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대기줄에서 기다리다가 방전된 차량을 여럿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왜요? 너무 추우니까, 차 안에서 그냥 앉아있기가 너무 추우니까 시동을 걸어놓고 히터를 좀 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웬만큼 추운 게 아니라 너무 추우니까 차 안에서 히터 안 틀고 못 기다리죠. 그런데 50마일 남았다라고 표시가 나왔지만 결국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그 50마일 남았다는 것은 내가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으니까 결국은 방전될 것이다. 결국은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차지하기도 전에, 충전하기도 전에 차량이 방전될 것이다. 결국 기다리다가 토잉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테슬라 소유자는 시카고의 지역방송 WLS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 10대의 테슬라 차량이 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토잉되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다가 계속 줄줄이 토잉당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영하의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는 이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그 화학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방전도 빨리 되고, 방전도 기본적으로 추운 날씨에는 빨리 되지만 충전을 한다고 해도 이 화학 반응이 느려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충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 전기차를 매우 추운 환경에서 작동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우면 이 배터리를 빨리 충전할 수 없는 데다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화학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추운 날씨 속에서 빨리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라는 것이죠. 테슬라는 이와 관련된 논평을 요청받았는데 그런 논평 요청에 현재까지 테슬라는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에어프레미아 할인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이 에어프레미아가 연중 할인 이벤트인 프라미스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미스, 약속. 네, 프라미스는 1년에 2번만 열리는데 전 노선 특가 프로모션입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단거리와 장거리 노선의 일정을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장거리 노선인 서울에서 이제 LA 그리고 뉴욕, 호놀룰루 이 3개 노선은 오는 29일 아침 10시부터 세일이 시작돼서 2월 4일 밤 12시까지만 세일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산 티켓의 탑승 기간은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6일 그 사이에 사용하면 됩니다. 단 이제 호놀룰루 노선은 운행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는데 3월 4일
까지 하고 이제 운행이 종료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호놀룰루 노선은 사서 그 전까지 탑승을 완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부 기간 제외되는 게 있으니까 일정을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A 출발 왕복 노선의 프로모션 가격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경우에는 $1,444.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사의 일반 이코노미석과 좀 비슷한 가격인데, 요게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그리고 이제 일반 에어프레미아의 일반 이코노미는 세 자릿수로 내려갑니다. $93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거리 노선인 나리타와 방콕 노선은 오는 22일 아침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28일 밤 12시까지 특가 항공권이 판매되는데, 탑승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자, 프라미스 프로모션은 에어프레미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뭐 가입하는 것은 뭐 돈 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만들고 해서 그냥 가입만 하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이제 그저 무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좀 확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구입하시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방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자녀당 최대 $2,000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방 상하원 지도부는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총 $780억 지원하는 법안의 이 패키지에 합의를 여야가 했습니다. 이 상원 재무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녀 세액공제 확대안을 놓고 이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의회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텐데, 통과된 후에는 당장 이 세금 보고를 앞둔 미국인 가정들은 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 공제는 최대 $2,000까지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동 있는 부분이 뭐냐?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25년까지 자녀당 $100 정도로 이 추가로 환급받는 액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액 공제금도 저소득층과 중상위 소득 가정이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한 예로요. 현재 자녀 3명을 둔 미혼모의 연소득이 $10,000일 경우에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은 $1,250입니다만은 연소득 $150,000를 버는 미혼모는 총 $6,000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법안이 적용되면 연소득 $10,000의 미혼모도 최대 $3,7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차량을 호출하면 원격 운전으로 차를 가져다 주는 그런 무인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흥미롭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렌탈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렌탈카 업체로 가서 빌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렌탈카 필요하다라고 따다다닥 입력을 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 운전자가 없는 차가 그냥 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타서 차를 운전하고 어느 정도 필요할 만큼 운전하고 거기서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자,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인 베이라는 회사는요, 원격 운전, 리모트 드라이빙으로 구동하는 최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미국에서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먼저 출시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텔레 드라이빙이라는 기술로 이 자율주행에 부족한 안전성을 보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원하는 사람이 앱을 통해서 이 전기차를 호출하면 이 중앙센터에 있는 전문 텔레 드라이버가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고 모니터를 보고 특정 차량을 내가 텔레 드라이빙을 하는 것입니다. 원격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원격으로 운전해서 그 차를 원하는 사람, 호출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호출하고 기다리면 차가 혼자 오는 거예요. 누가 운전해서? 네, 본사에서 누군가가 모니터를 보고 그냥 운전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하고는 또 다르죠, 이게. 자, 사용자는 이 차를 그러면은 차를 받은 후에 차에 타서 직접 운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업체 측에 그냥 가져가라고 차를 넘기고 그냥 나는 그냥 나가면 됩니다. 자,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 초기 요금은 분당 30센트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타서 한 30분 운전하고 넘긴다라는 전제하에 30분 이용을 하면 $9입니다. 우버보다 싸죠. 우버는 뭐 한 5분, 10분만 가도 15불, 20불 막 내잖아요. 근데 내가 30분을 운전하고 차를 갖다 놨는데, 뭐 가져가라고 했는데
$9만 내면 됩니다. 미국에서 이용되는 이 차량 호출 서비스, 말씀드렸던 뭐 우버나 리프트 등등 요금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경제매체 CNBC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스웨덴, 미국, 그리고 프랑스 등에 있는 투자 회사로부터 총 1억 1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웨이라는 회사 측은 자사의 방식이 자율주행으로 가동하는 무인 로봇 택시보다도 더 효과적인 그런 대안이 될 것이다 라면서 기존의 차량 공유 서비스보다도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서비스가 출시됐다라는 소식 전합니다. 우선은 지금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만 일단 시범적으로 출시했는데 이것이 이제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인 대도시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제가 소제목을 지어봤는데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절대 남 일이 아닌 금융사기 피해 라는 제목입니다. 자, 절대 남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피해자도 한인입니다. 네, 신분 도용 등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한인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 의해서 $15,000 상당의 피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처럼 그 사칭을 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기관도 우리가 해줄 게 뭐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피해자들이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 또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입니다. 지난 8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김모 씨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거래하고 있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기 담당, 프로드 담당국이다라고 소개하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가 있으니까 내 은행에서 왔나? 하고 이제 이걸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마이애미에서 돈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1번을 누르라. 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마이애미에서 돈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번을 아무 생각 없이 눌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 1번을 누르니까 자신의 이름이 키아니 마레로라고 밝힌 한 남성이 전화를 받고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그 이름도 다 가짜 이름이겠죠. 뭐 누가 본인 진짜 이름 대고 하겠습니까? 하여간 무슨 이름을 대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름까지 대고 그러니까 이 한인 남성은 진짜인 줄 알고 완전히 속아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수확인 넘어 남성은 송금 서비스인 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젤에 들어가 보니까 3개의 거래 내역이 보였고 자신이 쓴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자 그러냐?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남성은 이 김 씨에게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 때까지 금융 앱, 이 애플 캐시라는 금융 앱을 설치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거기로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여태까지 계속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고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김 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전화기 속의 남성은 전화기가 해킹당한 것 같다라면서, 그러니까 당신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것 같다라면서 애플 패스워드를 바꾸라라면서 이 복잡한 패스워드를 하나 주면서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야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진짜 나를 도와주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잡한 패스워드를 그대로 받아서 실행을 한 겁니다. 이후에 그 금융 앱을 시험해 본다라고 하더니 조금 뒤에 다 해결이 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자,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당신의 새로운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이메일이 갈 터이니 내일 아침 이메일을 기다리고 잘 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 그러나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메일이 없어서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까지도 아무런 이메일이든 아무런 연락이 추가적으로 없어서 결국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김 씨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에서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금융기관과는 사실 어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사기범이었던 것입니다. 김 씨의 피해액은 $15,000 정도이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애플의 고객 서비스로 연락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복구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가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동안만 계산을 해봐도 이 같은 사기가 무려 16,008건이나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범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인들이 널리 알고 있는 그런 기관을 사칭을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무언가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면서 현혹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즉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즉시 가르쳐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압박을 한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특정한 방식으로 돈을 보내도록 요구한다는 점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FTC는 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알고 있어라 라고 말했는데요. 자, 첫째, 원치 않는 전화와 문자는 차단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제공 요청은 거부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즉시 처리하라고 요구할 때 역시 의심을 할 것. 그리고 네 번째, 사기꾼의 금전 요구 수법을 좀 이런 뉴스나 뭐 유튜브가 됐든 일반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미리미리 좀 잘 알아놔서 듣고 보고 해서 그들 사기꾼들의 금전 요구 수법을 좀 미리 알아놓을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FTC가 권고하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런 수법을 좀 미리 숙지해 놓을 것. 이게 FTC의 권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전에 이미 숙지를 하신 겁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본으로 좀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 해외로 이민 가는 일본인들이 요즘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외무성 자료를 인용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해외에서 체류 중 그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은 57만 4,7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보다 3%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자가 최근 20년간 계속 증가했다라고 일본 언론이 공식적으로 보도를 한 것이죠.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본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체류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고 뭐고 불사하고 계속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은 어디냐?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이 4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이 17%, 호주를 포함한 이 대양주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에서 해외 이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 개혁이나 또는 남녀 평등 문제 등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그 일본의 현실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감에서 기인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실제로 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중에 62%는 여성입니다. 해외가 그 여성에 대한 그 제약이 적고 일본보다, 그리고 더 나은 여성들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일본 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이 해외로 이주하는 일본 독신 여성들이 그렇게 요즘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국으로 좀 잠깐 가볼까요? 네. 한국의 인사혁신처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정부기관 인사혁신처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전문가와 또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등 소위 해외 우수 인재를 더더욱 앞으로 공직에 본격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 공직에 뭐 일종의 공무원이죠. 네, 그런 자격을 주는 거죠.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지만 한국의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국가인물정보관리체계인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해외 우수 인재의 인물 정보를 굉장히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위 국가인재 DB라고 하는데요. 국가인재 DB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 또는 위촉하기 위해서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수립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올해 정부기관을 방문한 외국인의 그 정보도 국가인재 DB에 등록을 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국가인사처는
우주항공청과 같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해외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인이라면 또는 뭐 한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고 자격이 맞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처는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는 그 연구직이라든지 또는 전문직 공무원 등의 영입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인정받은 많은 한인들이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이들을 제대로 좀 잘 대우해 주면서 연봉도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영입을 많이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수술 한 달여 만에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으로 알려진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여성 성형외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폐혈증으로 악화됐다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결국 지난 10일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면서 강남의 이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유족 측은 밝혔습니다. 네, 이어지면서 이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를 좀 간단한 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필수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그리고 폴리페놀 등 건강에 좋은 이 생과일 영양소를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위 100% 생과일 주스. 인기가 많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좋아하죠.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뭐 밥 대신 그걸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00% 생과일 주스가 청소년은 물론 이 성인들의 그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어린이 대상 연구 17건과 성인 대상 연구 25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결과 100% 과일 주스 섭취와 어린이 그리고 성인 체중 증가 사이에 연관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100% 과일 주스는 일일 과일 권장량을 편리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패턴에 기여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과일에 비해서 섬유질이 거의 또는 뭐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과를 그냥 먹을 때는 통과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에 비해서 완전히 물처럼 갈아버리는 그런 것, 그런 주스, 그런 통과일에 비해서 섬유질이 거의 없는, 그래서 이제 포만감은 낮고 열량만 높은 그런 과일 주스의 경우에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 코호트 연구 분석에서는 하루에 100% 과일 주스를 마시는 횟수가 한 번 늘어날 때마다 체질량 지수 BMI가 0.00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과일 또는 뭐 채소라고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때려내서 갈아버리면 이만큼 갈아도 주스로 만들면 요만큼 되잖아요. 요만큼 간단하게 먹지만 사실은 이만한 실제 양을 먹은 거죠. 씹어 먹을 때는 이만큼 먹지만 갈아 먹으면 요만큼이니까 이게 뭐 막 너무 많이 막 때려놔서 갈아서 먹으면 권장량을 너무 많이 오버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열량 증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씹어 먹는 게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좀 갈아 먹을 때도 너무 많은 양을 그냥 때려서 갈아 먹으면 안 된다. 그 역시 적당량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역시 좀 건강 관련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영국 국왕도 피하지 못한 질환. 이 제목입니다. 그게 무슨 질환이에요? 네,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다음 주에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국왕의 공개 일정이 미루어질 전망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왕실은 매년 수천 명의 남성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국왕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현재 상태는 양호하고 짧은 요양기간 구강의 공개 일정은 좀 연기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공개 일정이 미루어질지는 밝히지 않고 그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좀 연기될 것입니다 라고만 밝혔습니다. 그건 왕실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밝힌 겁니다. 자, 올해 75살인 찰스 3세 국왕은 당초 오늘 스코틀랜드에서 외국 고위 인사와 강요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 때문에 전격 취소한다라고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왕실이 직접 국왕의 전립선 비대증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가디언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른 남성들도 공중보건 조언에 따라, 그러니까 국왕의 이런 내용을 듣고 좀 어떤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공중보건 조언에 따라서 검사를 좀 일찍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국왕이 자신의 진단 세부 사항을 모든 국민들과 또는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런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50세 이상 남성 3명 가운데 1명은 영국 국왕과 같은 그런 증상을 경험한다라고 또 가디언지는 함께 첨부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의 경우는 미국인들의 이해보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오히려 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국의 대한비뇨의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은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발생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보기가 불편해지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보통 이 전립선은 이제 호두 정도의 크기인데 이 노화로 인해서 귤이나 야구공만큼 커지면서 요도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 한국에서도 50대 이상의 50%, 60대 이상이 되면 60%, 70대 이상이 되면 70%, 80대 이상이 되면 80% 정도로 발병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흔한 질환입니다만은 또 그만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회가 한국 내 50, 60, 7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립선 비대증 인식 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의 52%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67%, 또 적당히 참을만 해서 안 갔습니다 라는 사람이 45% 등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 이 비뇨기 학회는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요로 감염, 방광결석은 물론 이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요의가 있어도 소변을 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급성 요폐 상태까지도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전립선 비대증을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만성 재발성 질환이어서 지속해서 배뇨 상태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회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아서 만성화되면 방광이 망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이때는 수술을 한 후에도 배뇨 장애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너무 방치해서 심각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이 전립선 비대증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국 왕도, 영국 국왕도 못 비껴나간 이 전립선 비대증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